수학여중 1학년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즐거운 정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제출한 설문 잘 받았습니다. 다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더라고요. 설문 결과 궁금하시죠? 여러 결과 중에 여러분이 알았으면 하는 결과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아셨죠?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249명 중 134명이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응답을 했어요. 오 마이 갓, 맙소사.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괜찮아요. 조만간 쌤이 이메일 보내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다음 설문 결과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서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 친구가 249명 중 118명이네요. 반대로 131명이 폴더를 만들 줄 모른다고 답했어요. 솔직히 놀라긴 했지만 뭐 괜찮아요. 쌤이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쵸? 이런 일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쌤이 차근차근 다 알려줄게요. 컴퓨터 자료를 USB에 복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152명이 할 줄 모른다고 했어요. USB에 복사하는 작업은 수업 시간에 컴퓨터실에서 앞에 화면 보여주며 알려주면 딱 1분이면 끝나는데 원격 수업이라서 좀 난감하긴 하네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SNS 서비스 꽤 많네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사용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 여중학생들은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네요. 이에 반해 29명이나 SNS를 안 한다고 답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 SNS를 하게 되면 휴대폰 중독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친구들은 중독에 빠질 일은 없어서 좋겠네요. 저번 시간에 간단한 퀴즈에 10문제를 냈었죠. 근데 10문제 다 맞춘 친구들이 53명밖에 없었어요.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 거였겠죠? 쌤은 여러분이 모두 100점을 맞을 줄 알았는데 53명밖에 없어서 너무 슬펐답니다. 그중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더라고요. 69명만이 이 문제를 맞췄어요. 이 문제 맞춘 사람 짱입니다. 정보사회는 개인에게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취급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술이 핵심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요.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저장하고 교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기술을 정보기술이라고 한답니다. 정보사회 기술의 발달로 학교, 가정,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많이 편리해졌는데요. 교과서 12페이지의 예를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언어가 다른 친구와 언어 번역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정보 기술이고요. 그 옆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아저씨가 보이네요. 이 기술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다는 말이네요. 부모님께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자동차에게 목적지만 알려주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데려다주고 시간 약속만 하면 데리러 오기도 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밑에 그림은 옷을 사러 가서 굳이 귀찮게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화면에 비친 모습으로 다양한 옷을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의 기계가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있었는데 보신 적 있나요? 디지털 역사 체험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의복을 가상으로 입어보는 체험 기계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사진이 나와 있네요. 갑자기 커피 로봇이 생각나네요. 쌤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커피를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완전 신기했어요. 이처럼 정보기술의 발달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 줄 거예요. 우리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바닷속이나 우주 여행을 할 수도 있고
3D 프린터로 요리를 출력해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과서 13페이지를 보니 냉장고가 오늘의 요리를 추천도 해주네요. 세상 참 많이 편해졌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수어 동작을 번역해주는 기술도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버스 노선을 추가한 일도 있네요. 그럼 여기서 잠깐 빅데이터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인데,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세탁기나 청소기, CCTV 등을 제어하고 보일러나 가스도 켜거나 끌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각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죠.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지 약 45억 년이 지난 지금,
45년 전의 이 역사적인 연결로 지구의 진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And when you think about internet, it was focused on connecting people to data to things. In the process, we saw the number of devices skyrocketing from 1 million PCs in the early 90s to 1 billion laptops in late 90s to 12 billion smartphones, tablets, and PCs in 2010.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단 2대의 컴퓨터로 시작해서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120억 개 사물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될까요? Today, less than 1% of things in the physical world are connected. 만일 나머지 99%가 모두 연결된다면 우리 세상은 또 얼마나 변할까요? So I think you're going to hear data about 40, 50 billion devices potentially hooked to the internet. I don't know how big it'll be, but it'll be very, very large. 저 멀리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 수확 시기가 결정되면 컴퓨터는 자동으로 운송트럭에 그 시기를 알려주고 운송트럭은 스스로 슈퍼마켓에 배송 시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슈퍼마켓은 기존에 있던 바나나의 가격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빨리 재고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고객이 밀고 있는 쇼핑카트는 바나나를 이용한 디저트 레시피까지 알려줍니다. 농산물의 수확과 공급의 변화가 우리 생활로 연결된 겁니다. 모두 인터넷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인터넷은 오로지 인간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체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10년간 우리 인터넷이 지향할 방향은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는 시기.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앞으로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과 사물, 즉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과 그것으로 만들어진 세상. 우리는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엔 정보사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사회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적극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요. 또한 편리하고 신기한 정보 기술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라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있겠죠? 정보사회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빈번하게 사이버 폭력도 일어나죠. 이렇듯 정보사회가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2030년 미래 모습에 대한 시험을 시작해볼까요? 아, 당황하지 마세요. 진짜 시험 아니에요. 영상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은 6가지 주제 중 어떤 주제가 가장 기억에 남나요? 무인 자동차, 나노 섬유, 3D 프린터로 만든 음식, 극초음속 비행기. 정말 이런 기술들이 실현된다면 앞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고 편리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2030년이 기다려지네요. 교과서 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럼 여기서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소프트웨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정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설정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만 했던 냉장고가 재료에 따라 알맞은 온도를 조절하고 식재료를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냉장고로 물의 온도와 세탁시간, 물의 양을 직접 설정해야 했던 세탁기에서 빨랫감의 종류를 고르면 알아서 설정되는 세탁기. 크기나 생김새는 거의 그대로인데 어떻게 똑똑해졌을까요? 그건 바로 기계 안에 넣은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 덕분입니다. 기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 그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 주변의 똑똑한 기계들을 떠올려 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시계, 노트북. 이 똑똑한 기계들은 아주 작지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운동을 배울 수도 있고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대체 이 많은 기계들 속에 똑똑한 소프트웨어들이 어디에 들어있다는 걸까요? 컴퓨터를 보면서 찾아볼까요? 컴퓨터를 보면 모니터와 본체, 마우스와 모니터 안에 전선과 회로 기판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이 하드웨어 중에 CPU라는 것이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다른 장치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따라 정보를 연산하고 처리하며 이 처리를 위해 임시 기억도 합니다. 컴퓨터의 모든 작동을 CPU가 운영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뇌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똑똑한 기계들 안에는 CPU 같은 장치들이 있답니다. 이 CPU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필요한 명령들을 정리한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메일을 보낼 때는 메일을 보내기 위한 명령을 모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지도를 볼 때는 지도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명령을 모은 프로그램이 쓰이게 됩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간 프로그램들 모두 하드웨어를 똑똑하게 쓰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입니다. 사람들의 똑똑한 생각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어로 바꾸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차를 타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와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를 더 똑똑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어주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똑똑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말입니다. 쇼핑이 편리해진 것, 음식 주문이 편리해진 것 모두 새로운 기계가 생긴 것이 아니라
똑똑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진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의 기계들이 똑똑해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더 만들어질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상 잘 보셨죠? 정확하게 소프트웨어가 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소프트웨어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4단원에서 자세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해 다시 배울 거거든요. 여튼 이 소프트웨어로 201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 과학자들이 있어요. 잠깐 관련 뉴스 좀 보겠습니다. 네,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로 화학 반응을 컴퓨터로 분석하는 데 기초를 닦은 3명의 미국 과학자가 선정됐습니다. 네, 이들의 연구로 광합성 같은 복잡한 화학 반응도 한결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의약품 개발도 쉬워졌다고 합니다. 브뤼셀에서 이정진 특파원입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화학 실험을 컴퓨터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비트, 아리 워셜 등 3명의 미국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Academy citation runs for the development of multi-scale models for complex chemical systems. 많은 화학 반응들은 수백만 분의 1초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이런 화학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과거에는 플라스틱 공과 막대로 만든 모형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970년대 화학 반응의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고안해내면서 화학 실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광합성 같은 복잡한 생명 활동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의약품 제조나 배기가스 정화법 개발 등 화학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어디든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컴퓨터 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인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수상자들에게는 800만 크론에 우리 돈으로 14억 원 정도가 상금으로 주어집니다. 브뤼셀에서 뉴스와이 이정진입니다. 노벨 화학상 뉴스 잘 보셨나요? 이런 기술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파워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소프트웨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밴드, 구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결과물로서 정보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보사회와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과제와 관련된 말씀 드릴게요. 끝까지 수업 잘 들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진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듯합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침대가 등장하는가 하면 갖가지 기발한 지진 대비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진으로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 침대에서 자던 사람이 매트리스와 함께 밑으로 떨어지고 튼튼한 철제 뚜껑이 닫힙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쓰러져도 끄떡없습니다. 러시아 업체가 개발 중인 지진 대비용 침대입니다. Сухой паёк, вода, гигиенические пакеты, аптечка, огнетушитель и противогаз. 위에서 덮개가 내려오는 방식, 슬라이드식으로 닫히는 방식,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중국에서 선보인 이 지진 대비용 침대는 지진이 나면 매트리스가 반으로 접히면서 삼각 지붕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3톤짜리 콘크리트도 견딜 만큼 튼튼하게 설계됐습니다. 일본에선 아예 12m짜리 나무 수십 그루를 땅에 박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나무들은 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가로막대기가 올라와 책이 쏟아지지 않도록 만든 지진 대비용 책장도 있습니다. 대지진을 겪고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각양각색의 지진 상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완전 편하겠죠? 자, 오늘 과제는 여러분 또래의 남학생이 컴퓨터를 활용해 세상을 바꾼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간략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겠죠? 오늘 과제 비밀번호는 99번입니다. 다음 시간엔 AI 남자 목소리로 수업을 할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중 1학년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짜이치엔.